안녕하세요. 시험 범위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 범위를 한번 알고 갈게요. 자, 3학년 기술과정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기술의 경우는 176쪽부터 205쪽까지고 기술과정 합쳐서 교과서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술형은 없습니다. 객관식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176쪽부터 205쪽까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통신기술과 소통이라고 우리가 이번 2학기 들어서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단원을 새롭게 저랑 학습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캔바로 디지털로 만든 온라인 학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과서를 보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체득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시험을 앞두고서 선생님, 출제자인 제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좋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7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새로운 단원에 대해 배우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이란 무엇인가 먼저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 하니 당연히 정보통신기술이라는 말 자체의 뜻을 알고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하고 유튜브 영상도 보고 다시 정리도 해봤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의 의미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료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모든 그냥 값들,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자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사용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가공된 거, 좀 의미를 갖게 되는 거를 정보라고 합니다. 자료는 어떤 유의미한 의미가 없더라도 그냥 다 수집한 것들이 다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자료는 데이터에 해당하고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되게 의미를 갖도록 어떤 주제나 어떤 초점을 맞춰서 가공하게 되면 그건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의 뜻, 정보의 뜻을 알아두시고 두 개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네, 아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보의 뜻과 자료의 뜻을 안 다음에 정보통신의 정의와 정보통신 기술, 테크놀로지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교과서 저자가 생각하는 이 용어의 정의입니다. 정한 의미죠.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정한 거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사진들이 나와 있죠. 그림 자료가. 이건 먼저 제목을 보고 가야겠죠. 정보통신 기술이 가지는 특성.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어떤 그 특성, 그 정의로 인해서 이것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다른 단원에서는 뭐 무슨 기술에 가지는 영향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정보통신 기술이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주로 갖습니다라는 이런 일반적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저 같으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표시를 하고 한번 정리해 볼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위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정의에 대해 말했던 것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게 항상 맞는 말인가? 한번 또 생각도 해볼 것 같아요. 일반적 진술이기 때문에 아닌 발레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면 이제 178쪽에서 179쪽까지 한 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쪽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에 이 두 페이지를 합친 총 제목은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처음에 정보의 뜻 알아보고 정보통신의 뜻 알아보고 정보통신 기술의 뜻 알아봤는데 이번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선생님이 자주 얘기해줬지만 시스템이라는 것은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시스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이 일어날 때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이 주고받는 거니까요. 주고받을 때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속 제조기술도 배우고 수송기술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기술, 건설 기술도 배우고 있지만 항상 교과서에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캐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투입, 과정, 산출, 그 다음 이렇게 다른 과정들에 서로 영향을 주는 피드백,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먹임을 영어로 하면 피드백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입, 과정, 산출, 피드백, 대먹임의 단계로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무슨 기술 시스템. 그러면 정보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결과물은 정보통신 기술의 결과, 아웃풋은 누군가에게 정보가 전달되어서 도착하는 것이 산출물이 되겠죠. 아웃풋이 되겠죠. 정보통신의 최종 결과, 정보를 주고받은 것의 최종 결과는 누군가에게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 완료되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아웃풋, 산출 또는 결과겠죠. 그러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정보가 성공적으로 전달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게 이제 과정인 겁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통신 매체를 통해서 잘 전달돼야 되고, 뭐 전기 신호일 경우에는 어떤 입력받았던 정보가 전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환도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투입. 우리가 그러면 정보를 전달하려면 처음에 우리가 정보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인풋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거고, 그러면 그런 작업이 되려면 숙련된 기술자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장비도 필요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인풋 요소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시간도 필요하고 어떤 기술이 있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러기 하기 위한 시설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야구 경기를 실시간으로 중계를 한다라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면 인풋 요소에 이런 장비들 또는 중계 시설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야구장 가보면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구장 가보면 주차장에 이런 자동차가 있을 때가 있죠. 이게 다 야구 방송을 중계해주기 위한 중계 시설이죠. 이런 시설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인풋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 중계 시설 이용해서 중계 방송을 전송하는 과정에 해당하겠죠. 정보통신 기술 중에. 네. 이렇게 인풋 요소가 있어야 중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결과는 뭐가 될까요? 결과는 뭐가 될까요? 결과는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산출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게 투입 요소에 해당하나, 어떤 게 과정 요소에 해당하나, 어떤 게 산출 요소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피드백은 뭐예요? 라고 한다면 중간에 만약에 우리가 정보를 받아봤는데 끊기거나 잘 나오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앞 단계로 가서 어떤 의견을 내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그 과정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런 것들 아니면 도착하지 않아서 정보 신호가 그러면 다시 앞에 가서 재전송 요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 뭐 배달의 민족이나 쇼핑몰에서 리뷰를 남기듯이 어떤 그 통신 과정에 대해 의견을 내서 어떤 수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쪽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정보통신 기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들을 보고 그것의 투입 요소는 이메일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투입 요소엔 뭐가 있을까? 과정 요소엔 뭐가 있을까? 그런 결과물은 뭘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을 당연히 해왔겠죠. 기술은 역사처럼 초기 원시 수준의 기술이 있고 그러다가 인간이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점점 기술이 발달되어 갑니다. 그것은 무언가 만드는 기술도 마찬가지지만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도 인간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서서히
발전해 왔는데요. 그 변화의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말이 되게 전문 용어 같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서 쓰이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 모두가 거의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아예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새롭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한 10년도 넘은 어떻게 보면 또 오래된 새롭지 않은 표현이지만 기술을 접하는 격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수업 시간에 찾아봤겠지만 사물인터넷의 정의, 빅데이터의 정의도 한번 알아두십시오. 사물인터넷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물이 IP를 가지고 모든 사물과 인터넷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인터넷이 되죠? 에어컨도 인터넷이 되죠. 와이파이 연결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뭐 전등, 집에 있는 전등도 인터넷이 되고 와이파이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냉장고, 심지어 우리 옷에도 나중에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RFID 정도 있지만 옷에도 IP를 부과해서 우리 옷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는 세상의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주고받기가 너무 쉬워지고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한계도 많이 확장했기 때문에 세상에 데이터가 엄청 많아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옛날에는 글자 하나 주고받는 것도 되게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그냥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말 자체를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보통신 기술이 끼치는 영향.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게 발달하다 보니 우리 사회 또는 우리 삶의 모습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과 관련된 거는 빅데이터랑 의미가 또 맞닿아 있죠. 네. 그래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되게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캔바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제목이 뭔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인 거죠. 사람들이 최초의 인류는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갓 태어난 아기가 우리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소리를 내서 소통을 하죠. 그런 것에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정보통신 기술은 소리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소리는 그 즉시만 남아있고 기록하거나 어떤 세대를 거쳐서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또는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해도 다시 재생산을 해야 되는 등 다양한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기술의 발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경험하셨겠지만 그러다가 전기라는 것이 등장해서 전기가 등장하진 않았겠죠. 사실 우리 삶에 항상 자연상의 전기는 존재했을 텐데 전기를 인간이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기를 통한 통신 기술이 또 발달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런 유선뿐만 아니라 이미 마르코니의 무선전신기에서 전선을 통해서만 전기적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렇게 무선으로 무언가 정보를 전달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도 사실 무선으로 전파에 자연상에 존재하는 전파에 내가 원하는 전기적 신호를 얹어 보내는 거죠. 이런 기술도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컴퓨터라는 것까지 만들어내게 됐고요. 전선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전기적 신호를 전파에 실어서 보내는 것을 그냥 자연상에 존재하는 전파에 실어만 보내다가 우리 인간이 인공위성 자체를 만들어서 위성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지구가 있으면 위성을 띄워놓고 전파를 쏴서 그럼 지구는 이렇게 전파를 쏜 동안 위성이 또 한 바퀴 돌겠죠? 이 위성이 가서 여기쯤에서 다시 전파를 쏴주면 여기서 지구 반대편에서 보낸 정보가 지구 반대편으로 금방 전달되게 되는 거죠. 이런 통신 방식까지 사람들이 생각해내게 된 겁니다. 또는 인공위성이 되게 멀리 있다고 치면 이 커버리지가 이렇게 지구로 있겠죠. 이쪽 범위를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KBS 방송국이 방송을 쏴서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 바로 실시간으로 전달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위성 TV도 많이 보곤 했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다 TV를 보지만 그러다가 컴퓨터도 이 개인용 컴퓨터 이 말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 영어로 뭐죠? 퍼스널 컴퓨터입니다. 우리가 PC라고 줄여서 말하죠. PC라는 말 우리 너무 익숙한데 이게 무슨 정보통신 기술이야? 라고 하겠지만 컴퓨터는
거꾸로 말하면 이 말이 붙었다라는 건 개인이 소유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전문가만 갖고 있는 것이 컴퓨터였는데 개인도 컴퓨터를 갖게 되는 시대가 이때 온 거죠. 여기 보면 애플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기까지가 꽤 오래 걸렸고 본격적으로 일반인들도 컴퓨터를 집에 가정에 하나씩 사용하게 되거나 일반 회사에도 컴퓨터를 종이가 아닌 컴퓨터를 사용해서 업무를 하게 된 것은 조금 더 나중의 일입니다. 이건 미국에서의 일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1990년대쯤에 개인용 PC를 사용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것을 배워야 된다. PC 사용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열풍이 불어서 컴퓨터 학원도 많이 다니고 취업을 하려면 컴퓨터를 배워야 된다 이런 열풍이 있었고요. 이제 전화기가 전화기도 가지고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는 휴대전화도 생기고요. 휴대전화를 우리가 무선전화랑 좀 다르죠? 모바일 폰이라고 하죠. 모바일이 이동 가능한이라는 거니까요. 이동하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시대에 도달하게 되고 인터넷은 인터넷 네트워크의 줄임말입니다. 네트워크가 우리 예를 들면 광주 안에서만 네트워크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예를 들면 부산에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걸 또 연결한다면 여기 광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부산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연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가다 보니 미국, 한국, 일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 전 세계가 연결되게 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끝판왕으로는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죠. 인터넷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고 계산기도 되고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영상도 주고받을 수 있고 전기적 신호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순서에 맞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20년 전에 상상한 오늘날의 정보통신 기술 활용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엔 이 교과서가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한 10년쯤에 상상했던 미래 모습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겁니다. 정보통신 과정. 정보통신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까? 자, 여기서는 몇 가지 용어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먼저 송신, 보낸다, 수신, 받는다 라는 용어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송신, 보내서 이제 받는데 받으려면 받기 위한 중간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송 매체라고 하고요. 전송 매체는 유선도 있고요. 무선도 있습니다. 이것을 뒤에서 보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캔바로 다 정리를 했고요. 자, 이게 가장 간단한 정보통신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유선전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여러분들이 좀 공감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집에 아예 유선전화 자체가 없기도 하잖아요. 요즘에 많이. 이렇게 수화기를 들면 뚜 이런 소리가 나는 전화기를 아예 경험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설명했을 때 잘 이해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수화기를 들었을 때 뚜 이런 신호음이 들린 전화기를 경험해 봤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목소리는 소리겠죠.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를 우리는 마이크라고 하죠. 자, 여기 마이크가 있는 겁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전선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소리를 전기 신호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또 전기가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잃지 않을 그런 성질로 조금 변조를 시켜서 보냅니다. 그래서 전선을 타고 전화선을 통해 실제로 전화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기를 이용하려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어디에 있는 전화선을 꽂아야 돼요. 그럼 그 전화선이 진짜 전국의 모든 곳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실제로 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와서 전기 신호를 다시 뭘로 바꿔주냐면 소리로 바꿔줍니다. 그걸 우리가 스피커라고 하죠. 전기적 신호를 스피커로 바꿔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여기 스피커가 있어서 내 귀에 들리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기적 신호로 변환을 해서 전선이라는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정보통신 기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예시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다양한 정보통신 방식이 있겠죠. 유선전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지금 유선전화도 잘 안 쓰니까요. 정보통신 기술 한번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 교과서에 나온 거는 정보가 전달되는 방향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단방향 통신과 양방향 통신으로 나눠보겠다라고 합니다. 얘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주기만 하고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통신 방식인데요. 뭐 지상파 보내기만 하죠. 또는 우리 학교 안에서 안내방송, 학교 교내방송 이런 거 주기만 하잖아요. 내가 다시 듣기 싫어요 이렇게 하면서 뭐 끄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파를 보내면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만 하죠. 라디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방향으로만 하니까 단방향이라는 거예요. 한 방향. 근데 이제 양방향 통신이 있습니다. 양방향은 당연히 주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통신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했을 때 바로 떠오르고 바로 납득이 되는 설명은 전이중 통신입니다. 주고받는데도 주고받는 거 그냥 주고받을 수 있는 통신 방식이 양방향 통신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양방향 통신에도 몇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전이중 통신이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쉬운데요. 우리 전화를 친구랑 주고받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막 혼자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내 말하는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동시에 말할 수 있냐라는 것,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이중 통신이죠. 내가 친구랑 전화를 통해서 동시에 합창을 할 수 있다. 동시에 노래를 할 수 있다. 동시에 말을 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통신이 주고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근데 어떤 통신 회선의 한계? 이렇게 되려면 통신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주고받는 그 길이 넓어야만 가능합니다. 네. 넓어야만 가능하니까 이때 이 넓은 통신 대역을 독차지하고 있어야만 주고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넓은 통신 회선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연결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설명해보자면 줄 때는 보낼 수 없어요. 또는 이 사람이 말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휴대용 무선기거든요. 휴대용 무선기는 우리 무전기라고 할 수 있죠. 무전기는 이런 방식인데 말하자면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2차선이 있어요. 2차선이 있는데 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는 차가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다리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다리던 차가 기다렸다가 나 한번 갈게 하고 가. 그때는 이 차는 들어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가고 이 회선이 비어져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지나갈 수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반이중 통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통신 회선의 어떤 갖고 있는 한계나 특징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양방향이긴 하죠. 주고 받을 수가 있죠.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는 있죠. 이게 만약에 라디오였으면 듣기만 해야 되고 사실 저는 이런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신의 오더대로 명령대로 이행할 수가 없어요 라고 전달하기 어려운 것은 단방향 통신인 거고 주고받을 수는 있지만 한 번에 한쪽으로밖에 통신을 주고받을 수 없는 걸 반이중 통신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근데 한번 이제는 전송 매체, 우리 매체는 미디어라고 하죠. 또는 매개체라고 보셔도 돼요. 매개체. 정보 통신이 이루어지려면 요즘은 대부분 우리가 요즘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것을 이야기하니 이 전기 신호가 무엇을 타고 흐르냐라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교과서는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유선, 하나는 무선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많은 통신 사실 매체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 선이 있는 거랑 와이어가 없는 통신 매체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 3가지씩 나오고 있는 이 3가지는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컴퓨터 뒤에 꽂는 것 또는 와이파이 기계 공유기 뒤에 꽂는 이런 랜 케이블이고요. 근거리 통신이라는 것 자체가 뭘 번역한 말이냐면 랜 통신을 번역한 말입니다.
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근거리 통신에 많이 활용하고요. 이 랜 케이블이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는 이제 광 케이블로 우리 바깥쪽 학교 안이 아니라 집 안이 아니라 집 밖에서 도시와 도시 간을 연결할 때는 광 케이블 또는 해저 광 케이블, 그리고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까지 인터넷이 연결될 때는 UTP 케이블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고요. 어쨌든 이런 거 다 정보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또 전선이겠죠, 전선.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은 우리가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지 않겠지만 텔레비전 방송이 나오게 해주는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침이 있어서 TV 뒤에 꽂는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꼭 이렇게 찍어서 여기를 꽂아서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뭐 안테나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선 전송 매체는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적외선 등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적외선은 특히나 리모컨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리모컨 앞부분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리모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가 적외선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모컨이 통신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적외선 통신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요즘 새로 나온 리모컨들은 TV 리모컨들은 또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 설명이 항상 리모컨은 다 적외선 통신이다 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연상에 존재하는 팔을 이용해서 이 위에 내가 원하는 전기적 신호를 실어 보내는 것들이 그런 방식이에요. 무선 전송 통신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름 알아두시고 어디 활용하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도 선생님이 캔바로 학습지를 내줬는데 입력을 변환하고 송신한 다음에 매체를 통해서 전달이 된 다음에 수신이 되고 수신되고 나서도 그냥 수신만 하고 끝나면 안 되겠죠. 이거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수신자가 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이 과정들을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여기는 와이파이를 통해서 또 위성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이메일을 주고받는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또 정보통신 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순서 이렇겠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여기서 전송 매체는 빛이래요. 빛. 와, 너무 신기한데 미래 기술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사다리 타기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에 교과서를 읽어보면 전부 다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미디어라는 말과 이동통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어는 결국 말하자면 매체라는 거죠. 매체의 종류가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겠죠. 요즘에 여러분들 신문 보거나 잡지 보거나 라디오 듣거나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좀 적겠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이 매체라고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매체를 많이 떠오르는데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뉴미디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엔 뉴미디어도 미디어에 들어가겠죠. 자,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는 정보의 형태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정보는 문자일 수도 있고 문자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고 음성의 형태를 갖출 수도 있고 이미지나 영상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고 동영상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영상은 동영상이라는 형태고 그 동영상 안에 어떤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험 기간에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겠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정보의 형태에 따라서 그것을 전달하기 가장 적절한 정보의 형태에 따라 그 정보를 전달하기 가장 적절한 전송 매체의 종류를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문자라는 형태, 텍스트를 전달하기 가장 괜찮은 미디어는 사실 신문이나 잡지, 책이고 음성을 전달하기에 좋은 미디어는 무전기나 전화기나 라디오고 사진을 전하기에 적절한 미디어는 팩스거나 슬라이드 영상이거나 카메라고 이런 식인데 사실 지금 우리는 이 분류가 흐릿해졌죠. 왜냐면 문자, 음성, 그래픽, 동영상을 다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뭐가 텍스트고 뭐가 음성이었고 뭐가 그래픽이었고 뭐가 동영상이었는지 사실 잘 분류도 우리는
안 하고 지내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정보를 전달하는 사실 정보의 형태는 대부분 다 동영상으로 전달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줄 수도 있겠죠. 프린트물을 준다고 했으면 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종이의 형태로 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겠지만 제가 지금 동영상의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것이 훨씬 쉽고 별로 그렇게 데이터를 많이 먹거나 전송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다양한 종류 형태의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만약에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이렇게 캠코더로 촬영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 동영상 파일을 따로 저장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CD로 줘야 됐거나 했으면 저도 이렇게 하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면 여러분들 언제든 볼 수 있게 됐으니 저도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정보를 전달하겠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미디어 이야기를 한마디 했고 이제 이동통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영어로 해볼게요. 모바일. 이동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와이파이도 있었고 스마트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대단한 의미인가? 이동하면서 원래 통신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전에는 다 우리가 유선으로 통신을 했기 때문에 무언가 무선으로 통신이 되는 것 자체도 되게 낯설었는데 이 무선도 예를 들어 와이파이가 여러분들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공유기 근처에서 되죠. 그것처럼 옛날에 전화통화도 집 안에서 무선 전화기면 이 무선 전화를 연결해주는 수신기 반경 얼마 안에서만 통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바일, 나는 집에서 전화하다가 출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A라는 장소에 서울에 있는데 부산으로 출장 가면서도 통화를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요구가 생긴 거죠. 인간은 더 나은 기술을 언제나 원하잖아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이동통신입니다. 이동하면서도 끊기지 않고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라고 했을 때 이런 와이파이 수신기가 있을 때 여러 군데에 이런 기지국을 설치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제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하고 있어요. 전화기입니다. 안테나가 있겠죠? 그럼 집 안에서는 얘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 빨리 얘랑 연결을 끊고 다시 얘랑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커넥트하고 여기 커넥트 하는 거예요. 이게 재빠르게 이루어지면 사실 연결은 한번 통화가 끊겼다 연결된 건데 이 사람은 느끼지 못합니다. 원래 연결되어 있던 것처럼 느껴서 끊기지 않고 계속 통신이 된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해낸 사람이 있겠죠? 여러 군데 기지국을 만들어서 얘가 스위칭이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여기서는 여기 연결돼 있다가 얘랑 연결돼 있다가 여기서는 얘랑 연결되고 이러면서 스위칭을 빠르게 해서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전파를 끊김없이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이동통신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핸즈오프 이거 동영상으로 봤죠? 핸즈오프 기술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수준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기지국이 커버할 수 있는 단위를 셀이라고 한다는 것도 그냥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셀은 원래 우리가 이렇게 몰라도 셀이 한 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세포 한 칸, 세포 하나의 그런 것도 셀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어떤 여러 개의 방이 있을 때 그 한 칸도 우리가 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도소 한 칸을 셀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용어도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이동통신 기술이 있지만 또 다른 형태의 무선통신 기술도 우리는 필요하고 실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화가 이동통신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한 1990년대인데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다른 형태의 이동통신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입니다. 이건 세 개 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한번 알아두면 좋겠는데 블루투스는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 정말 짧은 거리에 주로 이런 음성을 주고받는 뭐 에어팟이나 버즈 같은 거 이런 거를 연결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는 뭐 스피커랑 뭐 TV랑 연결하기도 하고요. 또는 마이크랑 스피커랑 연결하기도 하고 마이크랑 뭐 핸드폰이랑 연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연결을 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근거리 무선통신입니다.
그 다음에 와이파이는 여러분들 정말 매일 쓰고 있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볼 때도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겠죠. 이거는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신입니다. 무선 랜 기술. 그 다음에 NFC는 Near Field Communication입니다. 정말 가까울 때만 찍히는 거. 일부러 멀리 있을 때 찍히게 하지 않고 일부러 가까울 때만 찍히게 하는 거예요. 교통카드 같은 거나 핸드폰으로 이제 결제하는, 삼성페이는 좀 다른 방식인데 애플페이가 NFC라고 할 수 있는데, 교통카드처럼 어떤 돈이 나가거나 이런 신중한 정보일 때 멀리서도 갑자기 통신이 돼가지고 결제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주인이 정당하게 지금 뭔가 정보통신을 하려는 거구나 라는 판단이 들잖아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물론 또 여기 핸드폰 안에서 승인 과정이 필요하겠죠. 가까웠을 때, 엄청 가까웠을 때만 통신이 되는 거, 그것을 NFC라고 합니다. NFC를 이용해서 수행평가 하기도 합니다. 내가 NFC, 자, 이렇게 NFC 케이블을 사서, 태그를 사서 어딘가에 붙여서 통신이 일어나게 하는 수행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핸드폰의 경우 통신이 이루어지면 그 통신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기능을 해라라고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뮤직비디오가 열린다거나, 아니면 제가 뭐 세탁기 옆에 있을 때 세탁기 옆에 이런 태그를 갖다 놓고 제 핸드폰을 딱 갖다 대면 세탁기가 예를 들면 40분 걸린다 치면 40분 타이머가 제 핸드폰에 갑자기 설정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을 때만 통신이 일어나게 하는 NFC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와이파이, NFC 알아두시고요. 이제 다양한 정보통신을 활용한 서비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SNS 알아두세요. 이거 SNS는 한국에서만 쓰는 말이고 우리가 영어권에서 소셜미디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NS 뭐가 있을까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어떻게 보면 틱톡도 어떻게 보면 소셜 네트워킹, SNS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또는 X, 옛날 트위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표준어라서 전자상거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인터넷 쇼핑이죠. 인터넷 쇼핑의 표준어거나 교과서에 실어야만 하는 모범 어휘 풀에 전자상거래라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어쨌든 인터넷으로 무언가 물건을 살 수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죠. 모바일은 선생님이 이동 가능한이라고 했습니다. 이동 가능한 은행을 우리는 핸드폰 안에 가지고 있죠. 어디서나 돈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입금을 할 수도 있고 세금 납부도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알아두세요. 모바일 뱅킹, 소셜 네트워킹, 전자상거래 뜻 알아두십시오. 여기 다 나와 있죠. 다 읽어보십시오. 자, 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팅입니다. 클라우딩 컴퓨팅은 여러분들이 아마 맨날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이랑 한 캔바 있죠. 캔바 작업을 하다 보면 학교 컴퓨터로도 할 수도 있고 내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집에 가서 집 컴퓨터로도 가능하고 내 거 노트북으로도 다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의 작업한 내용들은 내 계정에 저장되어 있고 이 데이터들이 캔바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컴퓨터 자체에 저장하거나 내 폰 자체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이렇게 서버에 저장해 놓고 우린 언제 어디서나 내려받아서 쓸 수 있는 거죠. 내려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그래서 뭐 여러분들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 같은 것도 클라우딩 컴퓨팅이고요.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도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또 말하자면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캔바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접속을 해도 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얘는 실시간으로 계속 클라우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계속 몇 초 단위로 저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갑자기 컴퓨터가 꺼져도 그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구글에서 지도 만들었던 것도 지도가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내 구글 계정 자체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거를 다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사물 인터넷, IoT라고 하거든요. IoT 서비스라고 합니다. 인터넷 모든 물건들이
이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된다는 건 IP 주소를 부여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무선 랜카드 같은 거를 하나씩 탑재를 하는 거야. 냉장고에도 인터넷이 되고 핸드폰도 인터넷이 당연히 되죠. 요즘에 공기청정기도 인터넷이 되고 개 밥그릇도 인터넷이 되고 밥 먹었나 안 먹었나 보기도 하죠. 요즘 오븐도 인터넷이 되고 또 요즘에 선생님 집 같은 경우는 선생님 집 전등도 인터넷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되는 어느 곳에서나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보일러도 인터넷이 되고 에어컨도 되고 이런 세상을 또는 뭐 커튼 저희 집은 되지 않지만 커튼도 인터넷이 되게 그래서 무선 와이파이가 연결이 서로 되어 있으면 열었다 닫았다가 되는 3D 프린터도 요즘 거는 인터넷이 돼요. 이렇게 모든 물건들이 인터넷이 되게 되는 세상 또는 그런 개념을 사물 인터넷 시대, 사물 인터넷 기술 적용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인터넷이 된다는 건 여러분 인터넷이 된다라는 건 블루투스랑 조금 다르게 인터넷이 된다라는 의미는 블루투스는 한 기기와 한 기기가 블루투스 통신을 하면 이 두 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인터넷이 된다는 건 그 인터넷이 되면 인터넷이 되는 어디선가랑 무조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 되는 것끼리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친구의 에어팟은 내 친구의 아이폰이랑 페어링이 되어 있으면 내가 얘를 연결할 수 없지만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우리 반 TV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잖아요. 우리 교실 TV, 우리 반 TV 인터넷이 연결되는 거고 내 핸드폰도 인터넷이 되면 얘랑 연결이 되고 친구의 핸드폰도 인터넷이 되면 연결되는 거고 선생님 핸드폰도 연결이 되고 선생님 노트북도 인터넷이 되니까 얘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증강현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건 리얼리티를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를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실제에다가 증강시킨다고 하는 어그멘티드. 그래서 이걸 줄여서 A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현실에다가 이 어그멘티드가 뭔가 추가하다, 더 늘리다, 더 뭔가 확대하다, 증강시키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렇게 여기 사진에 나온 거대로 카메라를 통해 바라본 이곳은 현실이죠. 근데 현실 위에 이런 정보들을 띄워줘요. 이렇게. 그럼 이건 가상이죠. 현실에다가 무언가 더 정보를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증강된 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된 현실. 이 기술이 무엇인지 알아두세요. 우리가 증강현실에 예시하면 맨날 포켓몬고 게임을 실제로 예를 많이 드는데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카메라로 내 현실이 보이는데 현실 위에 가상의 어떤 또 다른 플러스 되는 정보가 떠 있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가짜인 거예요. 현실이 없어. 버추얼 리얼리티. 가짜인 현실입니다. 현실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게 앞이 카메라가 없다고 치면 보이는 게 실제가 보일까요? 실제 안 보이고 실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여기서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 재생되는 가짜만 보이겠죠. 그걸 우리가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R이라고 합니다. VR을 쓰면 앞이 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왜 이런 걸 사용할까? 그냥 게임 재밌으라고? 라기보단 실제로 한번 해보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또는 사람이 실제로 갑자기 해버리면 위험한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미리 해보면 비용도 절감되고 안전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체험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들었을 때 우리 저기 공군 부대에서 비행기 한번 날리잖아요. 낫 같은데 그때 저는 그거 한 번 띄우는데 드는 기름값만 400만 원이라고 예전에 10년도 더 전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은 더 비싸지지 않았을까? 그럼 실제로 비행기 날리지 않고 이렇게 VR로 체험을 하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돈도 엄청 많겠죠. 물론 이 기기와 장비와 이 소프트웨어도 상당히 비싸겠지만 사람 목숨도 살릴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집을 꾸며보기 전에 가구를 사기 전에 우리 집 안에 이 가구를 사면 매칭이 될 것인가? 이것은 현실이고 이건 가짜죠. 가짜가 같이 보이는 거. AR 증강현실이고요.
여기도 이런 보이는 부분들은 카메라로 보이는 거니까 현실이죠. 현실인데 현실 위에 무언가 정보가 추가된 거니까 증가된 거죠. 증강현실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빅데이터 알아보시고요. 여기 퀴즈도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런 정보통신 기술은 장점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기술? 모든 것들에는 이제 역기능이 있기 마련이죠. 양날의 검이라고 하니까. 그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을 수 있는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뭐 가장 우리 교문에서도 했던 것처럼 딥페이크 같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장점에 대해 얘기 나와 있고, 한편이라고 하면서 이제 IoT 이야기도 했지만 사물 인터넷처럼 무언가 인터넷이 되는 장비가 많아졌다? 인터넷으로 연결 가능한 장치가 많아졌다라고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주소 체계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IP 수가, 주소 숫자, 주소 부족, 너무 많은 기기들에 대해 IP를 부여하다 보니까 주소가 부족해져서 이제 새로운 주소 체계를 생각해내게 됐고, 이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 중이고 완벽하게 저걸로 돌아설 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같은 일들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데이터가 많아져서 좋지만 우리가 뭐 그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뭔가 현실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거꾸로 개인정보 보호가 되고 있냐, 내 데이터는 계속 뺏기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궁금해서 무언가 검색했는데 맨날 그냥 검색만 하고 말았는데 계속 그 데이터가 쇼핑 제한으로 뜬다던가, 아니면 내가 친구랑 은밀하게 주고받은 비밀 이야기들이 갑자기 누군가가 퍼뜨린다던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밑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본다면 빅데이터 시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와이파이 등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양이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도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떠올릴 만한 용어는 빅데이터 시대 도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여기를 읽어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이렇게 해결해주겠다 이런 진술이기보다는 오히려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역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대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체증 해결하기 위한 교통 예측 시스템, 도서 추천 시스템, 질병 발생 예측 시스템, 이런 것들을 역으로 우리는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정보통신 기술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사물인터넷 시대가 열리면서 연결해야 될 장치가 너무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IP 주소가 부족해지는데 그거를 새로운 인터넷 주소 체계를 등장해서 해결하겠다라는 거죠. IP 주소 부족 문제는 새로운 인터넷 주소 체계가 등장함으로써 해결이 된다라는 거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홀로그램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홀로그램은 문제 해결에 대한 진술인지 저는 좀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홀로그램은 그냥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비트도 알아두시면 좋죠. 데이터의 최소 기본 단위. 있다 1, 없다 0. 컴퓨터가 켜졌다 1, 온. 컴퓨터 꺼졌다 오프. 입력이 있다, 입력이 없다 0. 이렇게 표현하면 이진법으로 모든 게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한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이런 것들, 이런 사회 문제죠. 이거는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사회 문제인데, 이거는 사용자들의 올바른 이용과 윤리의식이 키워져야 해결될 수 있다라는 서술로 끝나고 있습니다. 저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정보통신 기술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 것인지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나온 슈퍼컴퓨터 왓슨, 이 교과서를 집필했을 때쯤엔 이 왓슨이라는 것이 되게 인공지능 수준으로 이제 되게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를 대체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챗 GPT 등 이런 것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 같은 게 나온 이후로 얘는 거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단순히 데이터가 엄청 많고 그 데이터를 찾아주기만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었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술의 발달 과정 중에서 우리가 좀 언급을 이제 덜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왓슨도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계속 말했던 IP 주소 체계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IP 개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2의 32승계밖에 주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32비트니까 여기에 4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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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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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하면 8, 4, 3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주소의 개수가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제 새로운 IPv6라는 체계를 사용하게 돼서 이제 64비트 정도의 64비트로 IP 주소를 만드니까 만들 수 있는 주소 체계, 주소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2의 32승과 2의 128승 비교하면 한 4제곱 더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비도 되어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모든 물건이 인터넷이 되더라도 심지어 얘만 인터넷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인터넷 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주소 체계가 이제 마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험 범위는 205쪽 여기까지인데요.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저는 이 홀로그램은 체험으로도 해보긴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면 재밌긴 한데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한다면 저는 홀로그램 영상 만들기보다는 무언가 정보를 한번 전달해보고 싶고요. 저는 시험이 끝나면 여러분들이랑 캔바를 마저 하고 여러분들의 음성을 입혀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과 같은 설명하는 강의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1인 1작품을 만들어서 유튜브라는 공유 플랫폼에 올려보는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건 기본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중3 때 한번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 실습 안 해요. 이거 컴퓨터로 지식을 재구성하는 건 너무 머리도 아프고 힘듭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진짜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러면 이거는 수행평가로 끝나고 나면 우리 코딩을 통해서 직접 어떤 코딩을 통해서 기계를 조작해보는 경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시험 잘 보시면 좋겠고 시험 끝나고 나면 이런 활동을 할 거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내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시험은 엄청 쉬울 것 같고요. 다 하시는 공부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에게 와주시고요. 질문이 있으면 1층 교무실로 와서 선생님을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